건강 장수를 위한 노화 방지는 질병을 고치듯 치료로 해결할 수는 없다. 노화는 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 장수를 가능하게 하는 비약은 없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화를 늦추는 비약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화는 병이 아니며 노화 여부는 매일매일의 생활환경에 달려있고 이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노화 조절의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인데요. 노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유병팔 교수의 125세 건강장수법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유병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화학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1973년부터 27년 동안 텍사스 주립대학교 생리학과 교수와 노화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영양과 산화 스트레스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전 세계 노화학자들로부터 이 분야의 1인자로 인정받았다. 1992년과 1993년에는 미국 노년학회 회장 및 미국 노화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1998년에는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호암의학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저자가 40여 년 동안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알게 된 노화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담고 있는데요. 생활환경의 중요성, 내장지방과 염증의 중요성, 호르몬요법, 회춘의 비밀, 나아가서 노인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노화를 예방하는 최고의 제어수단으로 절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는 식이 제한에 의한 노화 조절 연구로 전 세계 노화 학자들로부터 명실공히 이 분야의 1인자로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그 효과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루 한 끼 식사와 매일 2시간 이상 운동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9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건강 장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화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말하는 노화 예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팔의 125세 건강장수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노화에 대한 질문 10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읽는 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1. 노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럿일까요? 2. 노화는 유전과 환경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이 더 클까요? 또 그 차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3.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있나요? 4. 스트레스가 노화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데 강도가 약한 스트레스도 노화를 촉진시킬까요? 5. 학자들은 현대인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다고 예측할까요? 6. 지나친 영양 섭취는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7. 육체 운동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면서 왜 노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권장하는 걸까요? 8. 지금까지 입증된 노화 예방 또는 방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2가지를 든다면 무엇일까요? 9. 노화 현상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상실이며 질병 발생률도 이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 2가지 변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10. 여러분은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나요? 아니면 부정하나요? 위의 10가지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노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생물학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모든 생물체는 탄생, 성장, 성숙, 노쇠 과정을 거쳐 죽음으로 그 일생을 마감한다. 이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노화는 당연히 노쇠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상식이다. 심지어 노화를 연구한 학자들조차 대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실험 결과는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 미국 듀크 대학교 의과대학의 벨스키 연구팀은 미국 과학학술원 학회지에 노화의 시작 시점은 이제까지 상식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건강한 뉴질랜드인 1037명을 대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38세까지, 즉 38년 동안 18가지 신체 기능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각종 기능 상실에 따른 노화 과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1. 신체를 기능 쇠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노화의 시작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30대에 이미 시작된다. 2. 노화는 개인차로 인해 사람마다 다른 시점에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26세부터 시작되며 어떤 사람은 50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3. 노화 과정에서 약 70%는 환경적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의 영향을 받아 조절된다. 4. 이런 이유로 노화 방지 노력은 노쇠기가 아닌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노화는 개인차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체 안에서도 조직 기관별로 다르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바 있다. 뇌는 20세부터 노화가 시작되며 대장 및 소장은 55세, 유방 35세, 방광 65세, 허파 20세, 음성 65세, 눈 40세, 간장 70세, 신장 50세, 전립선 50세, 뼈 35세, 치아 40세, 근육 30세, 청각 55세, 피부 25세, 입맛 및 냄새 60세, 임신 35세, 머리털 50세부터라고 한다. 이러다 보니 조직 기관별 노화 시작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노화 방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노화는 유전적일까 아니면 후천적일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이론들을 정리하면 크게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의 두 가지로 나뉜다. 그렇다면 과연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은 각각 노화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오랫동안 이에 대해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없다가 미국의 메가더 재단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1998년에 그 답을 내놓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노화 과정에 작용하는 유전적 요소는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후천적 요소, 즉 생활환경의 조건에 좌우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스웨덴에 등록된 일란성 쌍둥이 5만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데이터는 무병장수의 혜택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적 도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래 못 살았다고 부모를 탓하지 말라는 얘기다. 2004년에 발행된 미국 과학학술원 학회지에는 3살 때 거의 같았던 일란성 쌍둥이의 염색체를 50살에 다시 조사해보니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후천적 생활환경 요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확실히 증명한 연구이다. 이것은 스페인의 일란성 쌍둥이 80명을 조사한 데이터이다. 이 실험은 쌍둥이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47년 동안 지내면서 나타난 염색체의 유전자 변화를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 지표인 DNA 메트라 반응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마디로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 연구 결과는 환경 조건, 식생활, 육체 활동 등의 생활 환경을 적절히 조절하면 노화도 관리가 가능하고 방지할 수 있는 현상이란 것을 말해준다. 특히 후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가운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육체 운동은 노화 및 노화에 수반되는 질환을 조절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운동만 규칙적으로 계속해도 해로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에피제네틱스 연구로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을 동시에 안겨준다. 노화 여부는 매일매일의 생활 환경에 달려있으며 이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무병 장수로 가는 시발점이며 125세 건강 장수법이 가르쳐주는 노화 방지의 첫 번째 메시지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그 어떤 노화 방지 이론도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생활 환경이 노화를 촉진한다. 1.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가 산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2. 음식은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지만 과식하면 질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3. 편리한 교통수단이 운동 부족을 유발한다. 4. 장수하면서 질병 관리를 잘못하면 삶의 질은 저하된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화를 촉진한다. 생존과 노화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이다. 이 모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산소가 없다면 인간은 한시라도 살 수 없다. 산소를 이용하여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산소에 의존하는 세균을 세포에 끌어들여 공생하는 진화 과정을 거쳐 생존해 온 것이 우리 인간이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가운데 95%는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진다. 그곳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의 연소를 통해 세포의 활성과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세포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여 죽게 된다. 미토콘드리아는 한마디로 세포의 발전소인 셈이다. 그래서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죽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유독한 활성산소를 생성한다는 점이다. 물론 생명체는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방대한 생존 방어진을 친다. 해로운 요소를 중화하기 위한 방어 효소나 항산화제를 총동원하여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한 다른 세포 조직을 완벽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런 세포의 생존 메커니즘은 자생력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방어진은 몸이 노화하면서 파손되거나 상실된다. 결국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는 세포를 죽이고 조직과 기관의 기능을 파괴한다. 노화의 4대 모순 중 첫 번째인 산화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것이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가 한편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니 생명체의 숙명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인체.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연구로 산화 스트레스가 노화를 촉진한다는 증거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활성산소가 파괴한 인체의 세포 성분을 분석해보니 나이가 들면서 세포의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핵산이 많이 파손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근육, 세포막, 유전자 등의 기능이 연령에 따라 쇠퇴한 것도 발견됐다. 여기에서 다시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하는 우리 몸속의 방어 시스템이다. 진화를 통해 인간은 산소를 마시고 사는 동물 중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다른 동물에 비해 비교적 긴 수명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어 체계의 구멍이 뚫리면 인간은 생존을 위협받는다. 따라서 우리 몸에는 산화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 활성산소의 소거, 분해, 중화를 담당하는 여러 종류의 효소나 항산화제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통틀어 산화 스트레스 방어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런 효소로 SOD, 항산화 효소나 카탈라제를 들 수 있고 항산화제로는 비타민C나 비타민 E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활성산소의 파괴 활동을 억제하여 신체 기능을 보호한다면 노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시스템의 주인공 효소인 항산화 효소와 카탈라제가 파괴되어 점차 기능을 잃게 된다. 노인들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약해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운동을 지나치게 즐기는 사람들은 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많이 먹으면 빨리 늙는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루 3끼를 먹는다. 이 행위는 과연 영양학적으로 합리적일까? 규칙적인 음식 섭취를 통해 인체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체온은 36.5도로 유지된다. 체내 세포로 하여금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등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결정된 생물학적으로 불가변적인 상수이다. 인간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은 진화를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가 정상 체온으로 알고 있는 36.5도는 곰팡이의 감염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생체 내 세포의 기능 발휘에 적절한 환경 조건을 제공하는 온도이다. 이때 몸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면역체계 작동 등 생명유지 활동에 관여하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36.5도여야 정상 체온이란 것은 아니다. 나이, 성별, 활동량,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정상 체온 범위는 36도에서 37.5도로 본다. 노인은 이보다 0.5도가량 낮으며 활동량이 적은 밤에는 낮보다 0.5도 정도 낮다. 세포를 생존하게 하는 체온 유지는 엄격히 조절되어 최소한의 변동만을 허용하며 일생 동안 유지된다. 음식 섭취량도 일생을 통해 많은 변화를 보인다. 신진대사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성장기의 신진대사는 성장을 위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 반면에 성숙기에 들어서면 신진대사는 현상 유지 상태를 이어나간다. 성숙기도 지나고 노년기에 들어서면 에너지 소모가 큰 근육의 양이 줄거나 운동량의 감소로 신진대사율이 점차 감소한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음식 섭취량을 줄여야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잡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먹거리 문화가 지나치게 발달한 현대의 생활 환경은 끊임없이 식욕을 자극한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며 결국 소모하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저장되면서 복부 비만 현상을 일으킨다. 그뿐만 아니라 늘어난 지방은 염증 증가로 이어지면서 노화를 촉진한다. 이 메커니즘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4대 모순 중 2번째인 과식의 폐해이다. 과식은 지방의 증가로 인해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도 되지만 산화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다. 미국 템플대학병원은 2015년에 칼로리 과잉 섭취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한 중년 남성 6명에게 하루 6,000칼로리, 정상치의 약 2.5배를 일주일간 섭취하도록 했더니 이틀 후에 벌써 인슐린 저항 현상이 나타났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혈당 흡수가 반으로 떨어지는 등 당뇨 증세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활성산소의 증가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임상 실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한 인체는 비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일으키고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으로 발전하면서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회춘의 꿈은 현대판 건강장수. 노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노화 과정을 역행시키는 것이다. 회춘이라고도 불리는 노화의 역행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또는 넓게 보면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게 불변의 사실이다. 하지만 에피제네틱스 분석에 의해 새롭게 밝혀지는 증거를 기반으로 적어도 노화의 지연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기술의 발달로 신체의 기능을 통제하는 유전자의 활성이나 억제를 분자 수준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항노화에 대한 요즘의 관심 추세는 장수 자체보다는 삶의 질적 향상 쪽에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21세기 고려장을 피하려면 무작정 오래 사는 것보다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성공적인 건강 장수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효율적인 항노화 방법은 절식이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항노화 방법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실험 결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누구에게서나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그 효력은 실험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발휘된다. 셋째,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노화에 수반되는 거의 모든 신체 기능의 손실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넷째,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질병을 억제하는 등의 총체적인 항노화 효과를 보인다. 절식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렇듯 다양한 항노화 효력을 나타낼까? 단순히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이렇듯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그동안 유전자 수준에서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절식으로 인해 칼로리 섭취가 제한된다는 신호가 전달되면 신체는 신진대사 조절을 위해 비상상태에 들어간다. 사용할 에너지를 절약할 목적으로 평소보다 적게 공급받은 에너지를 생존에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여 쓰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면역 보강, 인슐린에 의한 혈당 조절 등의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쓰인다. 반면에 필수 수요처가 아닌 지방 합성 같은 데에는 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건강 유지에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항노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후천적 방법이 있다. 바로 육체 운동이다. 운동은 수명 연장 효과까지 포함해 절식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단, 이 수명 연장 효과는 절식과 한 가지 차이가 있다. 바로 최대 수명 연장 효과이다. 절식은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최대 수명도 느린다. 그에 비해 운동은 평균 수명은 연장시키지만 최대 수명은 느리지 못한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두 경우의 작동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절식을 통한 최대 수명 연장은 쇠약해지는 기능 자체를 노화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가능한 작용인 반면에 운동에 의한 평균 수명 연장은 노화 손실 방지보다는 질병에 대한 효과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노화는 체질도 바꾼다. 노화는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부터 시작하여 신체의 모든 조직기관을 변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노화에 따른 겉모습의 변화는 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백발, 피부의 주름, 구부러진 허리 등 나이를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다. 바로 체질의 변화이다. 체질의 바탕이 되는 신체 구성의 4가지 성분은 체내에서 양이 가장 많은 물을 비롯하여 단백질, 지방, 광물질 등이다. 노화에 따라 이 성분들의 구성비가 과연 바뀌는지, 바뀐다면 무엇이 얼마큼 바뀌는지는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25세 무렵에 인체 구성 성분은 수분 61%, 단백질 19%, 지방 14%, 광물질 6%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것이 70세에는 수분 53%, 단백질 12%, 지방 30%, 광물질 5% 정도로 변한다. 물, 단백질, 주로 뼈 골격인 광물질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2배 넘게 증가하는 성분이 바로 지방이다. 이쯤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2가지 있다. 첫째, 20대와 70대의 몸무게가 똑같다 하더라도 70대 노인의 체질은 지방의 증가로 비만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운동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은 노화 현상을 억제하려면 지방의 증가를 조절하는데 그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탈수 현상을 살펴보면 신체 구성 성분의 변화가 어떠한 생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신체에서 물의 양이 8%나 감소하므로 노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수분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40대에 들어서면서 수분을 많이 보유하는 근육의 감소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때 혈액 중의 단백질인 알부민 양도 노화에 따라 감소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정상 상태가 아닌 병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세포 자체의 탈수 현상도 단백질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이가 들면 세포의 크기 자체가 쪼그라든다는 말이 된다.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는 것도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탈수 현상의 예인데 이것도 피부세포 자체의 수분량이 감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나이가 들면 체내의 광물질 양도 줄어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골격을 조성하는 물질이 줄어들면서 주 성분인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물, 단백질, 광물질 성분은 줄어드는 데 비해 이와 반대로 노화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지방이다. 심한 비만이 아닌 이상 이런 현상이 무해한 것이라고 가볍게 여길 문제가 결코 아니다. 나이에 따른 지방의 증가는 체질 변화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성인병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운동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체질을 양호하게 보존하려면 운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화에 따른 체질 변화는 지방 때문. 지방의 재분포로 뱃살이 찐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지방은 2배로 늘어난다. 체질 변화로 비만이 아닌 비만이 되는 것이다. 지방의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분포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거나 뱃살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지방이 재분포된 결과이다. 주름살은 나이 든 여성들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하 지방의 양이 감소하여 피부가 얇아지면서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복부의 내장 기관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서 뱃살도 늘어난다. 뱃살이 늘어나는 것이 심각한 이유는 외관상의 문제보다 지방이 축적되는 곳이 바로 내장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 고혈당 등 성인병을 유발하는 여러 유해 물질을 다른 지방 조직보다 더 많이 분비해 노화에 따른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다른 조직보다 일찍 다양하게 노화하는 뇌. 노화는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활성산소에 민감한 세포일수록 쉽게 파괴된다. 220가지 정도 되는 인체 세포 종류 중에서 뇌세포는 유달리 산화 스트레스에 민감한 까닭에 다른 조직 기관보다 더 일찍 더 다양한 노화 작용을 겪는다. 더구나 뇌세포는 극히 일부분을 빼고는 거의 재생이 되지 않는 탓에 태어날 때 약 100억 개이던 것이 계속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5에서 10%가 감소한다는 게 정설이다. 뇌가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뇌는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한다. 체중의 2% 정도에 불과한 뇌가 호흡으로 마시는 산소의 30%를 소비한다. 많은 산소가 소비되므로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하여 더 자주 산화 스트레스의 표적이 된다. 둘째, 뇌에는 산화 스트레스에 쉽게 파괴되는 지방이 많다. 셋째, 산화 스트레스와 싸워야 할 방어 시스템이 다른 조직에 비해 현저히 적다. 넷째, 산화 스트레스는 뇌 신경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아세틸콜린까지도 파괴한다.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등은 아세틸콜린이 파괴되어 발병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 외에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뇌세포 안에서 산화되어 뇌세포의 죽음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뇌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산화 스트레스를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운동이야말로 뇌를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노화 방지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운동과 뇌의 건강. 최근에 몇몇 연구들은 운동이 노화로 인해 생기는 인지능력 감소나 치매 방지에도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치매의 시작을 늦추거나 치매가 악화되는 속도를 줄이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나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뇌혈관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양호해지면서 뇌세포의 기능 상실이나 사멸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뇌에 대한 운동의 효력은 뇌세포의 재생,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뇌세포의 보호 등 3가지로 나뉜다. 운동은 뇌세포 내에서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생산하기도 하고 파괴를 당하기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는 동물 실험 보고도 있다.
또한 운동은 새로운 혈관 조성을 돕는다는 증거도 있다. 운동이 염증 억제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의 유산소 운동으로 염증 지표인 CRP 값이 20% 정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항염증 요소인 IL-10 단백질까지도 증가되었다고 한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운동이 노화 지연에 효과가 있다는 또 한 가지 예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 운동으로 매주 총 3,500칼로리를 소모하면 신체 기능상 약 3에서 4년이 젊어진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수믹 연구팀은 운동이 고령자의 뇌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연구 보고서에서 밝혔다. 평균 연령 88.5세인 대상자 66명을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운동을 시켰더니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절식과 운동의 상승 효과. 운동과 절식은 기본 생명 유지 활동이라는 매우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생체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작용하는 점에서 그렇다. 어떤 이들은 운동은 칼로리 소비를 촉진하니 결과적으로는 절식과 같지 않느냐고 묻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다. 노화 작용을 지연시키는 데는 절식이 운동보다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운동이나 절식보다 더 좋은 방법은 당연히 절식하면서 운동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저항감을 느낀다. 절식을 하는데 무슨 힘으로 운동까지 하느냐는 항의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에 실험 결과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마음껏 먹은 쥐들은 배가 부르면 나태해져 거의 운동을 안 하지만 절식한 쥐들은 매일 4km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생 동안 뛴다는 사실이다. 결코 절식이 힘을 부족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없다. 관건은 신체가 절식 상태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가의 여부이다. 더구나 운동과 절식을 동시에 한 쥐들의 평균 수명이 운동이나 절식 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쥐들보다 약 10%나 연장된다는 것을 봐도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절식과 운동 사이에는 모종의 시너지가 작용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노화시계, 멜라토닌의 놀라운 이야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멜라토닌은 뛰어난 항산화 효력을 갖고 있다. 해로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이 효력은 다른 호르몬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이처럼 멜라토닌은 호르몬 작용 외에 더 많은 좋은 역할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동시에 호르몬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도움을 주고 갖가지 질병 억제에도 좋은 효능을 보이는 신통한 물질이다. 그동안 계속된 동물 실험을 통해 멜라토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항노화 효력까지 확인된 바 있다. 인체에서 멜라토닌을 합성 분비하는 조직은 송가체이다. 완두콩만한 크기의 솔방울 모양이라서 송가체라고 부르는데 과학적 설명이 부족했던 옛날부터 노화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고 믿어왔다. 이탈리아의 피에르 파올리는 송가체가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보여준 연구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젊은 쥐의 송가체를 늙은 쥐에게 이식하여 늙은 쥐가 회춘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그와 반대로 늙은 쥐의 송가체를 이식받은 젊은 쥐는 노화가 촉진되었다는 결과를 1994년에 발표하였다. 이와 비슷한 다른 실험 결과들도 완두콩처럼 작은 이 조직이 노화시계라고 불릴 만큼 노화 현상에 개입해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나 활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멜라토닌은 흔히 어둠의 호르몬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좌우 대뇌 방구 사이 셋째 뇌실의 뒷부분에 있는 송가체에서 전혀 빛이 비치지 않는 캄캄한 상태에서만 분비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과 노화 사이에 더욱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실은 멜라토닌이 면역 활성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멜라토닌의 광범위한 역할은 만성염증 억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만성염증은 조절 및 통제의 결함으로 비롯된 결과인데 멜라토닌이 면역 기능의 과도한 활성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덕분에 염증으로 발생하는 여러 질병이 효율적으로 조절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멜라토닌에는 항암 작용도 있는데 직장암, 유방암 등에서 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밝혀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송가채에 있는 양보다 거의 400배나 많은 멜라토닌이 내장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채에서만 합성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내장에 분포되어 있는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채에서 생성된 것과는 별도의 활성 기능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장의 신축 운동을 도움으로써 소화 과정에 참여하는가 하면 장의 미세 혈액순환도 돕고 있다. 내장 멜라토닌이 내장의 암을 억제하는 항암 작용을 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항산화와 항염증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하여 장 조직과 장벽을 보호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회춘에 관련된 멜라토닌의 역할은 매우 특별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멜라토닌은 면역 보강에 큰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춘기에 시작되는 흉선 퇴화의 재활이다. 멜라토닌이 상실된 흉선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동물 실험에서 확인되고 있다. 완두콩만큼이나 작은 조직에서 분비된 멜라토닌이 회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중요성은 바로 알 수 있다. 멜라토닌을 노화시계라고 부르는 것도 결코 지나친 비유가 아니다. (125세 건강장수법) 읽어드렸습니다. 저자가 40여 년간 노화 연구를 통해 배운 교훈은 절식과 운동이 가장 확실한 건강장수 방법이라는 건데요. 과식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기가 저속 노화의 핵심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